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자, 우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매매 가격이 지난주에는 0.04%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승세는 유지되지만은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승률은 0.07%로 전주보다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서울 상승세는 둔화됐지만은 경기 지역 일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택 시장의 흐름은 연속 5주 0.31에서 0.27, 0.22, 0.15, 0.11, 0.09로 한 여주 연속 상승률이 감소했습니다. 상승률이 감소한 거지 계속 상승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강남권은 강남, 서초, 송파 일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조정이 있고, 강북권은 성북, 동대문, 성동 지역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직은 중저가 지역이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세 시장은 서울 전세 상승률이 0.08% 상승했고, 상승세는 유지하지만 보합권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특징을 보면요, 상승이 둔화되는 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조정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요, 매도자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매수자는 관망하고 있는 서로 눈치 보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의 영향을 보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었지만은 종료 이후에는 2주택 이상자 최고 세율 75%, 지방세 10% 단 82.5%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급매물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유예 종료 전에 매도하려는 절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강남권에서 나타나는데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현재 강남권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나홀로 아파트들이라든가 비교적 저렴한 15억 내외에 있는 것들만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급매물 증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4월 중순까지가 되겠죠. 5월 9일이니까 그죠. 미리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매물이 늘어나면은 거래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호가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강남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수억 원 하락 거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매수자 선택폭이 확대돼서 거래량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이후에 시장 전망을 보면은 단기 전망으로는 일단 급매물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고 거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고, 중기 전망을 보면요, 유예 종료 이후에 매물이 감소해서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기 하락과 중기 안정 패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서 8만 5천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뭐 6만 호 한다고 그랬습니까? 119 대책에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8만 5천 호 공급 계획인데 3년 내에 8만 5천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85개 공급 사업지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하겠다. 지하철역 주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또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 또 공공주택 확대, 또 청년 신혼부부 장기 전세 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 공급 지역으로 예를 들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용산개발, 강운대 역세권, 강북 개발 지역, 이래서 여기 서리풀 지구만 해도 한 18,000호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정책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은요,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장기 가격 안정될 것이고 도심 주거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은 이 긍정적 효과를 보면은 공급 부족 해소가 있을 것이고 장기 가격 안정과 도심 주거가 확대된다는 게 있고, 한계점으로는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빵이 아니기 때문에 착공해서 분양 입주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유예 종료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급매물 증가되고 가격 조정 가능하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공급 정책에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또 금리 영향,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서울 공급 확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 다가오고 있고요. 서울 주간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장은 뭐 상승해서 조정해서 안정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서울 집값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한 85,000호가 이제 반영돼서 보면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고, 또 보완책으로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계약 후 잔금 기한이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 그 외에 조정 대상 지역 6개월로 정했죠, 그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9개 구역에 85,000호 신속 착공 계획을 발표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매물이 늘 것이고 급매들이 이제 체결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좀 하락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급매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면은 지금 팔면 마지막 출발은 압박으로 작용하지만은 서울 전세 상승과 공급 부족 인식이 하방을 완전히 열어두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런 전망이 1번 시나리오에 나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매물 폭증하고 매수 관망 심화돼서 하락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재반등될 것이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계속 하니까는 일단은 부담을 느낀 이주택자, 자주택자들이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게 두 달치 얘기단 말이에요. 이 두 달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다른 다주택자가 아니고 이제는 뭐 이 똘똘한 한 채에서 또 보유세 중과 거기다가 그 주임사, 주택 임대차, 임대사업자 계속해서 몰아쳐서 계속 매물이 나오게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절대적인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공급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이
가격 안정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또 한 1년 전인 2017, 10년 전에 9년, 10년 전에 2017년도에 상황을 보면은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계속 이렇게 안 팔면은 혼내주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계속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세 번째는 의외로 다시 반등하는 경우죠. 그죠? 왜냐하면은 매물 이게 2달 동안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공급 불안, 전세 상승이 해서 강보합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에 나올 그 매물이 생각보다 제한적이거나 나온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상승, 서울 핵심지 공급 부족, 서울시 8만 5천 호 계획의 실제 입주 시차가 겹치면 하반기에 다시 강보합 내지는 재상승 압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세 번째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이번 2달 동안 풀어준 요걸 잘 이용해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꾸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란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하고 있죠. 전쟁 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유가가 90배럴당 90달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와 물류의 차질이 있죠.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심화로 인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인근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대한항공 등이 지금 결항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한 여행 불편을 넘어서 글로벌 물류 및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거기에 충격을 이틀간 대폭 하락을 사상 최대 하락폭을 맞았죠. 그죠? 그리고 뉴욕 증시 하락과 중동발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수조 원대를 매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할 때에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없는 종목이나 부동산은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2021년 급등 후 지방 아파트들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주식시장의 흐름이 유사함을 강조하면서 선별적 투자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현실화와 다주택자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보면은요, 보유세 부담이 이제 가중될 겁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이런 보유세 문제를 정부에서 갖고 나올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서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의 1%까지 상향될 경우에 반포 등 고가 주택의 세금은 현재보다 4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보유세까지 높이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선택과 집중, 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결정 시간은 약 한 달 남짓합니다. 차익은 낮지만 미래 리스크가 큰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전세가가 탄탄한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자산을 재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겠죠. 5월 9일이 지나면 4월 초부터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주택자에게는 이 시기에 나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눈여겨볼 것을 무주택자들은 이때 급매 나올 때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전세시장의 위기와 공급 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죠. 서울 전세 매물이 작년 대비 40% 이상 감소해서 전세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법 등의 정책적 부작용과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서 신규 전세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월세로 내몰리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 제도는요,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한 사다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규제에 치중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세를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전세. 영어로 전세는 전세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단어가 한국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세라는 것이 조선시대 뭐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와서 우리 서민들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 금융권에서 미국 같으면은 뭐 8, 90%까지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줘갖고 서서히 갚아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금융이 역할을 완벽하게 못하는 것을 전세가 메꿔줬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집 살 때 전세 끼고 샀다가 돈을 벌어서 전세 갚아서 들어가 살고 이것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다주택자도 악마였지만은 전세를 뭐 이렇게 1주택자도 전세 놓으면 사정이 있어서 전세 놓으면 그것도 이제 세금 매기겠다, 간주 임대료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이 전세를 너무 이 전세자는 투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요자만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주택자에 매몰되어서 전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특히 내 집 없는 분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분양 물량을 보면요. 3월에 분양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공급 안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작년에 밀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단기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 구조적인 공급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 부동산의 그 고사되는 현상과 지역별 양극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3만 호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방에 그 중에 87%가 3만 호 중에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고 지방만큼은 다주택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시장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구는 지난 몇 년간 최악의 공급 과잉을 겪었지만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이러한 입주 절벽이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남 3구 외에 관악, 강서, 서대문 등 실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안양과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의 흐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및 도시 리모델링 트렌드를 보면요. 테헤란로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노후 빌딩들에 대해서 최대 30%의 중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이 추진됩니다. 1층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뉴욕의 스트리트처럼 활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수동과 개포 등에는 성수 1지구 재개발 시공사로 GS건설이 유력해지고 브랜드타운 조성이 기대됩니다. 반면에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 엔딸의 개포 1단지죠. 그죠?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등기가 가능해지는 사례를 통해 정비사업 내 상가 조합원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의 복잡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 방향을 보면은 아파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거나 꼬마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8만 5천 가구 공급 대책 발표했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유념해야 하면요. 정책에 편승하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각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밀어주는 재개발 사업지 속에서 답을 찾아야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가 저렇게 가서 빌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를 직접 사기 힘든 시기에 4, 5억 원의 빌라 투자는 향후 3, 40억 원의 가치의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 시장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금리가 높고 시장이 눌려있는 현재의 급매물 장치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하고 자녀들이 이제 또
시집 장가 가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한테 어떻게 잘해줄까. 그런데 이 국세청에서 현미경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봐서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뭐 딸 결혼시키고 나서 돈을 많이 주지는 못했는데 뭐 법에서 정해진 거 5천만 원입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정세균 전 총리를 보니까는 3억을 결혼식 하면서 자녀들한테 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합법이라고 그래요. 또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뭡니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합법적으로 자식한테 전세 자금은 6억을 줬더라고요. 하고 신기하다. 전 총리와 현 장관이 6억씩 또 3억씩 그래 주는 게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 보면서 한번 생각난 것이 차용증을 쓰는 방법이 있구나. 세법상 특수관계인 부모와 자녀 등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이 됩니다. 즉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죠. 그래서 입증 방법으로서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환 능력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 자녀가 소득이 있어서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것은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죠.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무이자 차용의 범위. 2.17억 원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법정 이자율은 지금 연 4.6%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비과세 기준으로 법정 이자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이자를 사게 줘도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이자 차이 자녀가 1,000만 원 이내의 이자에 그거를 혜택을 받았으면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걸 한번 그러면은 계산을 해봤어요. 4.6%와 그 연간 이자 1,000만 원을 4.6%로 역산하면은 약 2억 1,739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인별 계산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 2억 얼마 되겠네요. 부부가 주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부부 개별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증여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지만은 차용은 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증여는 부부 합산으로 증여를 하시면은 차용 빌리는 거는 한 사람 나에게 아버지도 빌려줄 수 있고 딸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2억 1,700만 원, 엄마에게 2억 1,700만 원을 각각 무이자로 차용하면은 합계가 4억 3,4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도 해당 자금이 온전히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아버지 돈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요즘 엄마들도 돈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아내와 금액을 쪼개서 딸에게 빌려줌으로써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합법적 절세 기술로 소개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올바른 차용증 작성법을 알아갖고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필수 항목으로서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이자 지급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을 받으면 시점을 증명하긴 좋지만 필수는 아닌데 공정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자 송금 기록입니다. 그래서 또 만기도 설정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10년, 20년 장기로 쓰기보다는 2, 3년 단위로 설정하고 특이하게 상호 합의하에 연장 가능을 명시하는 것이 상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또 부동산 취득 자금일 경우에 해당 주택 처분 시 전액 상환과 같은 구체적인 상환 조건을 적는 것이 방어에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는 부모와 자녀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27.5%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이자 차용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되죠.
또 증여와 차용을 잘 배분해야 되는데 모든 자금을 차용으로만 해결하려 하면은 상환 능력 부족으로 부인당할 위험이 크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죠. 따라서 10년 주기 증여 공제가 5천만 원과 저세율 구간 10%에서 20% 증여를 먼저 활용해서 자녀의 자본을 만들어 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차용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조화롭고 안전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상승폭은 많이 둔화됐지만 조금씩, 그리고 지금 5월 9일 중과세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지금 서울 뭐 강남 3지역과 용산 쪽에 뭐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래도 되고 있는데 그걸 봤더니 현재 대출이 15억까지는 6억, 25억까지는 4억, 25억 넘으면 2억이지 않습니까? 그 대출 규제가 있고 또 5월 9일 유예 사항으로서 그뭐 임차인이 있어도 뭐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 강남 지역에 한 30억 넘는 아파트들 무주택자가 사기에는 어렵죠. 현금을 들고. 그래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은 주로 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15억 이하의 6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상계동 지역과 뭐 그 외에 서대문, 뭐 광명, 수지 뭐 이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남 쪽으로는 금매가 나왔다는 그런데 실제로 매매는 30억짜리 이상이 잘 되지 않고 강남 지역에도 매매는 있어요. 그 15억 이하로 되는 나홀로 아파트들라든가 조금 적은 평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수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4월 한 중순까지는 매물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 동안에 무주택자는 그때를 이용해서 급매물 나온 위주로 사고 실제로 거래는 큰 금액 30억 이상 아파트 등 거래가 드물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5월 9일이 지나면은 4월 중순이 지나면은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10년 전 2017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그걸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무주택자는 주택으로 꼭 갖고 있고 지금은 뭐 좋은 지역으로 상승하는 갈아타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걸 팔고 또 사야 되면 그걸 맞추려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무주택자 여러분께서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6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15억 이하 아파트에 보시고 물론 현찰이 있는 분들은 뭐 강남에 금매 나온 거 사면 아주 좋죠. 그래서 또 주식시장이 지금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철렁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치 위주로 실제 유명한 가치 더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걸 슈퍼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들었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주식이 뭐 2, 3천에서 5, 6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이 지난번 국회의원 자료에 보니까 4억 이상이 주택 조달 자금 계획 보니까 한 4조 이상이 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부동산 가격 또 우리가 또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대출 이자는 지금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지만은 뭐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새로운 워시 그 위원장이 새로 나오면은 미국 금리가 내려지면은 한국 금리도 같이 내리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지금 이란 그 전쟁 때문에는 상당히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전쟁이 바로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끝나면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지금 한국은 전세 가격은 정부에서 통제를 못하고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건설 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 특히 공급 물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묘안을 짜낼지 모르겠지만은
이 수사함으로 해서 기본 그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박 이병원 교수님의 시사부동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